자, 이제 세 번째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계 욕구 분석. 그죠? 네. 거기는요, 쭉 넘어가서 3쪽을 보세요.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은 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시험에 내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브래드쇼의 욕구 유형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욕구 유형이 몇 가지로 나누어지죠? 4가지로 나누어지죠. 예. 나오기가 아주 쉬운, 그죠? 4가지예요. 그죠? 브래드쇼의 욕구 유형 3쪽. 찾으셨어요? 표 아래에. 네. 기본적으로 그 앞장. 이거 맞아. 그 앞장에 거기. 여기. 네네. 자, 그래서 4가지. 첫 번째 나오는 욕구가 뭐죠? 규범적 욕구. 규범적 욕구는 규범, 즉 사회적으로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전문가가 정해놓은 어떤 최저 빈곤선이라던가, 그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회적 조건과 상황을 그 욕구로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규범적 욕구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인지적 욕구. 네, 인지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직접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욕구의 유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까 규범적 욕구와 차이를 보여요. 규범적 욕구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이렇다, 이게 욕구이다 라고 분석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라면, 지금 나오는 인지적 욕구는요, 욕구를 지닌 당사자가 느끼는 욕구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 학기에 어떤 수업이 개설되면 좋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인터뷰를 통한 직접적 욕구 조사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인지적 욕구는 사회 조사를 통해 개인 응답자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물어보는 방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은 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문조사 같은 것으로 욕구 조사를 많이 하겠죠. 자, 세 번째 나오는 유형은요, 표현적 욕구. 자, 이곳은 인지적 욕구가 바로 어떤 프로그램 수강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한계에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요, 인지적 욕구는 서비스 수요로 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등록의 의사가 있는가,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 활동을 통해서 실제 수요를 짐작해보기 위한 욕구의 유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쵸? 그래서요, 표현적 욕구는 그런 것이고, 이제 이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내용이 나오죠. 리스트에 기록되지 않은 근본적인 욕구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그죠? 근본적인 욕구 측정은 뭘로 해야 돼요? 다시 인지적 욕구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표현적 욕구가 인지적 욕구의 한계 때문에 등장을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고는 있지만, 이것은 리스트에 대기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수요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지, 이 프로그램을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욕구는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표현적 욕구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죠? 만약에 리스트에 기록되지 않은 근본적인 욕구 측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맞을까요? 표현적 욕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유형이 비교적 욕구, 그죠? 비교적 상대적 욕구인데요. 이것은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인구 집단의 서비스 수준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제일 쉽죠. 비교한다. 그렇기 때문에 딱 비교적 욕구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욕구가 있는데 다른 지역사회에서는 이 욕구의 차이가 있는가. 우리 기관에서는 욕구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또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지와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비교적 상대적 욕구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유사한 성격의 인근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수요가 많다라고 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장 같은 데 가면 상점이 뭐 과일 상점들 쭉 모여 있고 고기 상점들 쭉 모여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면 이제 과일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가면 어떤 수요가 또 많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가지 욕구의 유형이 있고요. 이것을 욕구 조사의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2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6쪽 지나서 6쪽 제일 아랫부분에 욕구조사의 방법 해서 나오죠. 그래서 쭉 이어지는 7쪽에 나오는 표가 있습니다. 자, 7쪽의 표에 보시면요. 분류 방법이라고 해서 욕구조사의 방법을 2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죠? 7쪽의 표. 네. 표에 욕구조사 방법 2가지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그쵸? 네. 좀 더 간단히 하자면, 직접적 욕구조사와 간접적 욕구조사. 그죠? 직접적 욕구조사에는 뭐가 포함돼요? 네. 인지적 욕구와 표현적 욕구. 그죠? 이해가 되시죠? 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 그게 바로 직접적 욕구조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사하는 거.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에는 서베이, 설문조사. 그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집단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표적 집단으로 축소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방법. 초점 집단 기법. 그죠? FGI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좀 직급이 차이가 있는 그런 3명에서 5명 정도의 그룹을 초점 집단으로 구성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인터뷰하는 그런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는 지역사회 공청회나 포럼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돌린다거나 그죠? 다른 목적을 위해서 공청회에 온 사람이더라도 나의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이제 편리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간접적 욕구조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또는 관련자와 같이 제3자에 의해서 욕구를 파악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2가지 욕구의 유형 뭘까요? 규범적, 비교적 욕구가 바로 간접적 욕구조사에 해당되는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직접이 아니기 때문에요. 2차 자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를 내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신뢰가 가는 어떤 전문가 의견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후에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되는 유사 기관, 광명 근처에 있는 어떤 평생학습원을 벤치마킹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 지금 등록생 현황 자료를 파악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서비스를 주로 어떤 분야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어디가 활성화되고 있고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제공자, 주요 정부 제공자를 조사를 한다. 그리고 어떤 통계, 그리고 정부 부처 같은 데서 나온 보고서나 그 자료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마지막에 나오는 델파이 기법은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던가요? 그렇죠. 여러 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욕구조사의 그 사례를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었는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니까 5가지 정도를 적어주세요. 라는 개방형 설문으로 먼저 여러 명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고 거기서 추려진 형태에서 우선순위별로 1, 2, 3 순위를 매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조사하는 사람이 가중치를 매겨서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조사를 해서 그 욕구를 추려가는 형태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로 델파이 기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직접적 욕구 조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간접적 욕구 조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직접적 욕구 조사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연결된 게 뭐냐, 간접적 욕구 조사의 유형으로 연결된 게 뭐냐, 이렇게 묻기가 쉽겠죠. 그죠? 네. 다 했나 본데요? 아닌가? 설명이 안 되었구나. 14개 있어요, 지금? 4장. 네, 하나. 아주 제일 쉬운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다음 4장으로 넘어가서. 4장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목표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있었죠. 그거는 이번에는 안 냈어요. 기말에 낼게요. 네, 기말에 낼 거예요. 예. 이번에 안 냈고요. 그 수업 시간에 이런 게 꼭 나오겠죠 했었던 게 있었어요. 예. 그거는 기말고사에 낼 거고요. 여기서 좀 쉬운 걸 냈어요. 뭐냐면 앞에 자료에서 프로그램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 또 나옵니다. 3쪽을 보세요. 프로그램의 개념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프로그램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프로그램과 좀 달라요, 성격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조금씩 넣긴 했는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평생교육기관의 주요 사업과 활동에 의미 있는 묶음을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평생교육기관의 주요 사업과 활동에 의미 있는 묶음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평생교육 서비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네. 자, 평생교육 프로그램은요. 기관의 설립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활동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죠? 설립 이념과 목적 달성이 상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추구하는 사업과 주요 활동의 체계를 바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달리 표현하자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프로그램의 목적과 학습 목표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자원을 활용할 것이고 어떠한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 측면, 그래서 계획된 활동이 설계, 추진되는 사업의 기본적 단위를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굉장히 쉽죠? 우리 교과목 이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험 정리는 다 되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기사를 많이 주셔가지고